보험 내게 드러났잖아. 하나당 5천씩이면 2억은 나와. 이번 주 안으로 폐건물로 청소하러 보낼 거야. 거기서 떨어뜨리면 돼. 새벽 4시 편의점 안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수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2억, 폐건물, 떨어뜨린다. 모든 게 1시간 전 그 골목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숨은 얘기 한 조각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수는 심야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배차는 그에게 익숙한 시간대였지만 오늘 밤은 달랐죠. 편의점 문을 나서는 순간 근처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멈춰 섰어요. 골목 안쪽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여고생 또래로 보이는 아이가 중년 여자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고 아이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태수는 순간 숨을 멈췄죠. 탁! 손바닥이 아이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어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죠. 태수는 커피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갔고 백미러 속 그림자들은 점점 작아졌어요. 태수는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죠. 남의 집이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릴 때마다 아까 본 여학생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던 그 눈이 계속 따라왔어요. 문득 딸 생각이 났죠. 지수, 19살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병실에서 점점 말라가던 딸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함. 아까 본 여학생도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지수가 살아있었다면 그 나이였을 거예요.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죠.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지만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설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골목에서 여학생이 맞고 있어요라고 하면 경찰은 뭐라고 할까요? 가족 간 다툼이라고 하면 끝일 거예요. 태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무거웠죠. 계속 운행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넘었을 때쯤 담배와 커피 생각이 났습니다. 태수는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안은 환했죠. 형광등 불빛이 지나치게 밝았어요. 태수는 냉장고 앞에 서서 캔커피 하나를 집었습니다. 차가운 캔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죠.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3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본 중년 여자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둘이었어요. 태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라면 사가자.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냉장고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라면 코너로 갔어요. 엄마, 근데 진짜 괜찮아? 보험금? 젊은 여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해야지. 사채 이자가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전연 하나 없어지면 우리 다 살아.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보험 4개 드러났잖아. 하나당 5천씩이면 2억은 나와. 이번 주 안으로 폐건물로 청소하러 보낼 거야. 거기서 떨어뜨리면 돼. 태수는 캔커피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라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태수는 냉장고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그들이 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쥔 캔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 2억, 폐건물, 떨어뜨리면 된다는 말. 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골목에서 본 장면이 눈앞에 선했어요. 뺨을 맞고 비틀거리던 여학생,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잠깐 마주쳤던 텅 빈 눈빛.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수 때처럼 무력하게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예요. 뭐지? 미친 거 아냐? 태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죠. 간판에는 청솔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새벽에 본 조인숙 일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2억, 폐건물, 떨어뜨리면 된다는 말, 그리고 골목에서 맡고 있던 여학생의 모습. 3년 전 지수를 잃었을 때 태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병 앞에서 무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외면하면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 것 같았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려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죠. 김할머니였어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여학생 하나 아세요? 20살 살쯤 되어 보이고 키가 작은 편이고요. 낡은 회색 티셔츠 자주 입고 머리는 길고 혼자 다니는 것 같던데. 태수는 며칠 전 본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할머니는 다리미질을 멈추고 태수를 바라봤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다희 말하는 거구나. 윤다희. 그 애가. 왜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수는 새벽에 본 일을 설명했어요. 골목에서의 폭행, 편의점에서 들은 대화. 김할머니는 다리미를 내려놓았죠. 그 애가 그렇게 됐구나.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희는 3년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이모인 조인숙이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착취가 시작됐죠. 조인숙이가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알바를 3개씩 시켰어요. 번 돈은 다 빼앗고.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을 4개나 드러났대요. 다의 명의로.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새벽에 들은 대화가 사실이었죠. 그 이모가 사는 곳 아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여기서 10분 거리였죠. 다희는 보통 밤 11시쯤 집에 들어가요. 주유소 야간 알바 끝나고. 김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하실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김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았죠. 그 애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태수는 조인숙의 집 근처를 천천히 지나갔죠.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가로등은 듬성듬성했어요. 밤 10시 태수는 다시 그곳에 왔죠.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기다렸어요.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후드티를 입은 여학생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이였어요. 천천히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죠.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죠. 그리고 곧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시동을 걸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사흘이 지났어요. 밤 태수의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앉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다이였죠. 어디로 가시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다이는 주소를 말했어요. 조인숙의 집이었죠. 태수는 출발했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백미러로 다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왼쪽 뺨에 멍이 있었어요. 새로 생긴 멍이었죠. 집에 꼭 가야 해? 다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백미러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다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떨어뜨렸죠. 네, 가야 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엑셀을 밟았죠. 조인숙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다이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차 문을 닫기 전 잠깐 태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이는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백미러 속에는 아무도 없었죠. 자정이 넘었어요. 태수는 조인숙의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다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빌라 2층 창문이 열렸죠. 조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폐건물 가서 청소해. 주소 문자로 보냈어. 태수는 차 안에서 몸을 낮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거기 3층까지 다 닦아? 창문이랑 바닥 전부. 못 끝내면 저녁 없어.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물건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또 도망치려고 하면 어떡해? 딸 중 하나가 물었죠. 도망? 어디로 도망가?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어. 법적으로 나 후견인이야. 조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야, 다이야. 들어봐. 조인숙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내 부모님 산소 파버릴 거야. 그거 알지?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산다. 알아들었어?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 안 해? 조인숙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목소리였죠. 내일 8시.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그래. 들어가 있어. 창문이 닫혔어요.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렸죠. 골목 끝에서 빌라를 바라봤어요. 2층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조인숙의 협박.
부모님 산소를 파버리겠다는 말. 그리고 다희의 텅 빈 목소리. 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폐건물. 떨어뜨리면 된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폐건물 주소를 확인해야 했어요. 태수는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폐건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조인숙이가 다이 보낼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소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10년 전에 폐업한 공장 건물이었죠. 3층짜리 건물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 11시 태수는 그 폐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 3층 건물은 어둠 속에서 흉물처럼 서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은 낡았고 3층 난간은 일부가 무너져 있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살기 어려울 거예요. 태수는 건물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8시. 다이가 이곳에 올 거예요. 조인숙 일가는 그 시간에 다이를 떨어뜨릴 계획일 거예요. 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들은 대화도 오늘 창문 너머로 들은 협박도 모두 태수만 아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직접 막아야 했어요. 새벽 4시쯤 오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이가 오기 전에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죠. 지수 때처럼 무력하게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태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새벽 다이를 구할 거예요. 자정이 넘었죠. 조인숙의 집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인숙과 두 딸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내일 하는 거냐고 물었죠. 조인숙이 답했어요.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사채 이자가 이번 주까지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재떨이에는 꽁초가 수북했어요. 큰딸이 망설이자 조인숙이 말했죠. 보험금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빚 갚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작은딸이 끼어들어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인숙이 대답했어요. 사고로 처리하면 돼. 무거운 짐 옮기다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3층 난간도 망가져 있고. 누가 뭐래? 목소리는 차갑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다이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다이는 후드티를 입고 가방을 챙겼죠. 폐건물에 갈 준비였어요. 거실을 지나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조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죠.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다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폐건물. 짐 옮기러요. 조인숙이 혼자 지금 가냐고 물었고 다이는 일찍 가면 일찍 끝난다고 대답했어요. 조인숙은 다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조인숙이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고 다이는 물이랑 장갑이라고 대답했죠. 조인숙이 말했어요. 보자. 다이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조인숙이 뒤졌어요. 물병, 면장갑, 그리고 작은 지갑이 나왔죠.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어요. 조인숙이 지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다이가 대답했죠. 제 돈이요. 조인숙이 따졌어요. 내 돈? 번 돈은 다 내라고 했지? 다이는 비상금이라고 혹시 몰라서 남겨둔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인숙은 지갑을 테이블에 던지며 물었어요. 도망갈 생각했지? 다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조인숙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눈빛을 보면 안다고 말했죠. 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인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다이가 뒤돌아 현관문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두 딸이 서 있었죠. 미리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큰딸이 다희의 팔을 잡았고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다희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인숙이 말했죠. 방에 가둬. 두 딸이 다희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인숙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8시에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때까지 거기 있어. 다희는 방 안에 주저앉았어요. 창문은 높았고 난간에는 쇠창살이 있었죠.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0분, 8시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다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죠. 새벽 6시, 태수는 김할머니의 세탁소 앞에 차를 세웠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태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나왔어요. 태수가 급하게 말했죠. 할머니, 큰일 났어요. 조인숙이가 오늘 다희를 죽이려고 해요. 편의점에서 들은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폐건물, 떨어뜨린다는 계획. 김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수가 경찰에 신고하면 다희를 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안 움직인다고, 의심만으로는 어렵다고, 더군다나 조인숙이는 법적 후견인이라고 설명했죠. 태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김할머니는 직접 빼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 10분. 조인숙이 다희를 폐건물로 데려가는 시간은 8시였죠. 하지만 지금 가면 조인숙 일가와 마주칠 거예요. 위험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조카 집이 있으니 다희를 데리고 거기로 가라고, 거기서 숨어 있으라고, 나중에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죠. 태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수가 물었죠.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의 눈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해야 한다고, 안 하면 그 애가 오늘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죠. 조인숙의 집으로 가요. 지수를 구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무력하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새벽 7시, 태수는 조인숙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빌라 2층 창문을 바라봤어요. 다희가 갇혀있는 방이었죠. 8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조인숙이 다희를 데리고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빼내야 했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주변을 살폈죠. 2층 다희 방 창문 아래에는 가스배관이 있었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인숙과 두 딸이 집 안에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죠. 태수는 차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7시 30분 빌라 현관문이 열렸어요. 조인숙과 두 딸이 나왔죠. 편의점 다녀올게. 담배 떨어졌어. 조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밖으로 사라졌어요. 태수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죠. 건물로 달려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갔죠. 배관이 삐걱거렸지만 버텼어요. 2층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안으로 다희가 보였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태수는 창문을 두드렸어요. 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다희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왔죠. 태수가 작게 말했어요.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다희는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창문이 열렸어요. 조인숙이 창문까지는 잠그지 않았던 거죠. 창문이 열렸어요. 나와. 빨리.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희는 망설였어요. 이모가 곧 올 거라고 했죠.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다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다희를 창문 밖으로 끌어냈죠. 다희는 배관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태수가 아래에서 받쳐줬습니다. 땅에 내려선 순간 골목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거기 뭐해? 조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태수가 다희의 손을 잡고 뛰었죠. 차로 달렸어요. 뒤에서 조인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희야, 도둑이야. 태수는 다희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조인숙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태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30분을 차로 달려 김할머니 조카 집에 도착했죠.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할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희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수도 따라 들어갔죠. 거실 소파에 앉은 다희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태수는 물을 가져다 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수를 바라봤죠.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하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지수 생각이 났죠. 3년 전에 딸을 잃었다고, 다희와 비슷한 나이였다고, 그때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다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태수가 말했죠.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일단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오전 9시 현관문이 열렸죠. 김할머니였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태수가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숨을 고르더니 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조인숙이가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다희를 납치했다고. 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도 긴장했어요. 1시간 전쯤의 일이라고 했죠. 경찰이 김할머니의 세탁소에도 들러서 다희를 본 적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다희는 떨고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다희에게 말했죠. 다희야, 경찰한테 가서 진실을 말해야 돼. 조인숙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다희는 고개를 저으며 조인숙이 법적 후견인인데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믿게 만들어야 한다며 다희가 말하지 않으면 태수가 진짜 납치범이 된다고 말했어요. 태수가 끼어들며 다희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넌 피해자야. 아무 잘못 없어. 용기 내. 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각이 복잡했죠. 편의점에서 들은 대화, 창문 너머로 들은 협박, 그 모든 게 태수 혼자만 아는 일이었고 증거도 없었어요. 다희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조인숙에게 시달려온 아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찰서 가서 설명할게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말하겠다고 했어요.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없이요? 그럼 당신만 납치범 되는 거예요. 다이가 말해야 한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다이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김할머니가 진짜냐고 물었고 다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3년 동안 계속 도망쳤다고 맞고 욕먹고 돈 뺏기면서도 참았다고 말했어요.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모는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참을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전부 다 말하겠다고 했죠. 태수는 다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결심을 받습니다. 30분 후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죠. 태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김할머니는 뒷좌석에, 다이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태수가 물었어요. 무섭지? 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봤어요. 아저씨가 절 구해줬잖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태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어요. 김할머니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태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오전 10시 경찰서 정문 앞에 차가 멈춰섰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태수가 앞장서서 민원실로 들어갔고 김할머니와 다이가 뒤를 따랐죠.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강수철 형사였어요. 태수가 윤다의 납치 신고 건으로 왔지만 납치가 아니라 구조였다고 설명했죠. 형사는 다이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고 다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사가 컴퓨터로 확인하자 조인숙이 1시간 전에 신고한 내역이 떴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고 형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죠. 증거 없이는 어렵다는 얼굴이었어요.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이모한테 맞았어요. 돈도 다 빼앗기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조인숙과 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어요. 보험금 이야기였죠. 며칠 전엔 집 창문 아래에서 다이를 폐건물로 보내 떨어뜨리겠다는 계획까지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들고 양측 진술을 들어야겠다며 조인숙의 연락처를 물었죠. 태수가 신고 내역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인숙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윤다의 양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조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형사가 전화를 끊으며 30분 후에 온다고, 그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30분이 지나자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조인숙과 두 딸이 들어왔어요. 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태수가 다이 어깨에 손을 얹었죠. 형사가 조인숙을 조사실로 안내했고 태수와 다이, 김할머니도 함께 들어갔어요.
형사가 조인숙에게 윤다희가 학대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인숙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애는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다희가 고개를 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외쳤죠. 조인숙이 비웃으며 목소리 톤을 보라고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조인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윤다희 양팔의 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인숙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저 애가 자해한다고 스스로 때려놓고 자신에게 맞았다고 거짓말한다고 말했죠. 큰딸이 거들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말리는데도 자꾸 자기 팔을 때려요.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래요. 형사는 다희를 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다희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모딸이 사흘 전에도 때렸다고 말했어요. 조인숙이 끼어들며 또 거짓말이라고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죠. 다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반대였어요. 태수는 답답했죠. 이러다간 다희가 거짓말쟁이로 몰릴 판이었어요. 그때 김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 세탁소에 CCTV 있어요. 형사가 돌아보며 CCTV냐고 물었죠.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전 조인숙 딸이 다희를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자신이 직접 봤다고 말했죠. 조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김할머니를 보며 물었죠. 제가 세탁소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조인숙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인숙 씨, 영상 확인할 때까지 여기 남아 계세요. 무단 이탈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형사가 태수와 다희에게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뒤 김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나갔어요. 태수와 다희는 대기실 한쪽에, 조인숙 일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봤어요. 팽팽한 긴장이 흘렀죠. 조인숙의 눈빛은 차가웠고 큰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으며 작은 딸은 다리를 떨었어요.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수는 다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괜찮다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속삭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형사가 돌아올 때까지 이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CCTV에 달려 있었습니다. 40분이 흘렀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형사와 김할머니가 들어왔고 형사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조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수가 다희를 안심시키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형사가 말했어요. 모두 조사실로 들어가시죠.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인숙이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큰딸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일행은 조사실로 향했어요.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세탁소 앞 모습이 떴고 날짜는 사흘 전 오후 2시였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희가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 조인숙의 큰딸이 달려와 다희 팔을 잡았죠. 큰딸이 다희의 팔을 세게 비틀며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희가 울면서 피하려 했지만 큰딸은 놓아주지 않았죠. 영상 속 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형사가 영상을 멈췄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인숙과 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조인숙을 보며 물었죠. 이것도 자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조인숙이 입술을 떨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변명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죠.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다희 양명의로 4개나 가입했다는데. 조인숙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필요했다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했다고 울먹였죠.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조인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아동학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정식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조인숙의 2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사가 조인숙 모녀를 별도 조사실로 데려갔고 태수와 다희, 김할머니만 남았어요. 다희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흘렸죠.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김할머니가 다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희야. 이제 안전해. 태수는 다희의 등을 토닥였어요. 잠시 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다희에게 설명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임시보호시설을 배정하겠다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사는 보호시설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주며 정기적인 방문과 후원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넣었죠. 형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조인숙과 2딸은 아동학대,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될 거라고 CCTV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어요. 다희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후 12시 3사람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거리는 평온했죠. 김할머니가 다희의 손을 잡으며 무서운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태수가 다희를 보며 말했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다희가 태수를 올려다봤고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봄날 오후 한 대학교 캠퍼스였죠. 22살이 된 다희가 간호학과 실습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손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희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태수였죠.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희가 반갑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오늘 실습 첫날이라고 했잖아. 응원하러 왔지. 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5년 동안 태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찾아와 다희를 격려했고 학비도 도왔으며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태수가 다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내가 이겨낸 거라고, 넌 강한 아이라고 말했죠. 캠퍼스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고 그날처럼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